바로 첫 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OCNT를 활용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주제로 한 OCNT 기초이론 강연입니다. 첫 강연을 진행해 주실 장봉근 약사님 이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근 약사님은 전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셀메드 세포기전의학학회 학술위원장과 또 주식회사 JDK랩의 대표이사를 역임 중이십니다. 장봉근 약사님은 일찍이 자연치유물질로서 아로니아의 우수한 효능을 발견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아로니아를 도입하셨고, 아로니아에 함유된 C3G 성분을 분리 정제하는 표준화 기술을 통해 고순도의 C3G에 함유된 ABF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습니다. 최근에는 ABF에 음전화성 다당체를 결합한 나노 복합 물질을 개발하여 강력한 면역 항암 효과를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노화 촉진 물질인 PPKO를 억제하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전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천연물질 기능성 소재 및 나노파이토 메디신 연구개발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등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봉근 약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그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좀 낯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렇게 우리 약사님들 뵙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사실 저희 약사님들이 가장 큰 것 같고, 저희도 물론 기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생활 방역이 이게 어떤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애니타임으로 계속 우리가 한 시즌 내내 우리가 그 생활 방역의 주역이 우리 약국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우리 셀메드 약국이 큰 역할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OCNT를 활용한 만성 난치성이나 예방백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약으로는 병을 치유할 수가 없다, 치료할 수가 없다, 이런 한계를 우리 의료인들이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약이라는 것은 증상을 억제하는, 지금의 고통을 좀 줄여주고 시간을 버는 어떤 그 인터벌을 벌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지, 근본적인 병의 치료를 원인을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국인 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공부를 짧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하면, 1918년도에 보면 이제 그 스페니쉬 인플루엔자 H1N1 바이러스가 처음에 출현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오리가 있는데요. 조류죠, 조류. 오리 조류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세포가 죽으면서, 우리 세포는 핵과 마이토콘드리아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핵은 DNA와 RNA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포가 이렇게 죽게 되면 DNA, RNA,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죽으면 세균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의 사체에서 보면, 동물 사체에서 많은 세균이, 또 많은 바이러스들이 검출이 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그렇게 분해돼서 나타나는 이제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원래 진화론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세균, 그 세균이 좀 더 복잡한 형태에서 원핵세포, 원핵세포에서 이제 어류, 뭐 이렇게 이제 인간까지 좀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물도 아프면, 조류도 아프면, 뭐 감기 추워서 아플 수도 있고, 굶어서 아플 수도 있고, 상처를 아플 수도 있고, 아프게 되면 몸에 세포가 죽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자라는 거죠. 몸에.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마치 이제 운이 나쁘게도 사람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면 날골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조류와 같이 생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생명체는 특히 고등생물인 이 포유류는 바이러스를 인식을 할 때 단백질 정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전자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원항체 반응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이 면역 반응이 이제 아주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사이토카인 보폭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염증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격력이 세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처음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처음 보는 이물질에 대한 알러지일 수도 있어요. 알러지 반응일 수 있고, 사실은 바이러스는 독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어떤 이물질에 대한 항원항체 반응이 좀 더 과도하게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서 많은 염증이 유발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류에서 출발한 게 이제 인플루엔자 A형입니다. A형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한 4,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주 쇼크니까, 새로운 DNA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는 격렬한 쇼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H2N2 인플루엔자인데, 이것이 이제 리소프먼트 이제 융합되는 거죠. 이렇게 융합돼서 나타나고, 68년도 홍콩 인플루엔자는 H3 인플루엔자, H2N2가 또 융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와 천상갑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박쥐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 동물의 몸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융합돼서 사람 몸 안에 들어오게 돼서 새로운 반응을 일으키지만, 저는 사실은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적응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망률하고 한국, 아시아의 사망률하고 차이가 뭐 한 4, 50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유럽 애들은 이 항원항체 반응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고, 또 아시아인, 특히 몽고인들은 되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격한 반응이 안 일어나는 반면, 유럽이나 미국 애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격렬하게 일어나지만, 그것도 이제 좀 지나면 익숙해질 거다. 그래서 그걸 꿰뚫어보고 사실 통찰력을 가지고 도전한 나라가 있죠. 바로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지금 뭐 거의 이런 면역, 우리 방역 자체를 적극적 반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마스크도 쓰게 한다든지 모임을 금지하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등교도 허락하고 자유롭게 집회도 허락하고 마스크도 쓰지 말라고 하고 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어차피 한 번은 견뎌야 될 거고, 견뎌서 몸에 항체가 생기게 되면 이겨낼 거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코로나가 나왔을 때 스웨덴이 승리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네. 세포 교정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OCN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포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포가 뇌세포를 바꿀 거냐, 눈의 세포를 바꿀 거냐, 간을 바꿀 거냐, 뭐 폐를 바꿀 거냐 하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인식하는 체제는 전체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호민만 일어나면 부족한 부위의 세포를 우리는 영양소를 넣음으로써 다 바꿀 수가 있다. 단, 좀 빨리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상사 이론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눈이 너무 나쁘면 눈이 좋은 동물의 눈 펩타이드를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나쁜 분들은 독수리의 눈을 먹으면 되는데, 독수리의 눈을 그냥 날로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먹기 힘드니까 이제 이걸 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요. 간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은 이 포유류의 간을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 간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간에 있는 펩타이드가 중요한데 그 시그널 펩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간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PDX 모델을 그 한양대학교에서 암세포를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Patient Derived Xenografts라는 G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 간암 환자의 간세포를 띄어서 쥐의 피부에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아니 얘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간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간암세포를 쥐의 피부에 이식을 했는데 다른 데는 암이 안 걸리고 간에서만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간과 쥐의 간에는 아주 친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그런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약한 조직의 장기를 포유류의 장기를 통해서 그 펩타이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2차로 하고 있는 파트들이 그 펩타이드 파트인데요. 여하튼 유전자를 만드는 쪽에서 보면 이런 그 파이토케미칼과 펩타이드의 어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유전자가 세포막을 바꿔주면 세포가 다 바뀌게 되는데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체 이용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세이블리티하고 액티비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먹었을 때 안정하고 효능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삼하고 은행잎, 홍삼 뭐 많은 이런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계통들을 동물 실험을 해보면 실제 사람하고 이렇게 환산한 양으로 시간으로 보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다 분해돼요. 우리가 한약을 먹어도 한약과 이런 식물 추출물을 먹어도 몸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고 한두 시간 만에 다 이렇게 디그레데이션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플라보노이드나 카로티노이드가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항암제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진통제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약이 진통제로서도 대단히 좋은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을 만들려면 아주 좋은 기름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우리가 노육화라고 산화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NCT라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핵산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핵산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나노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노화가 안 되면 전혀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화된 뉴클레오타이드 뭐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저희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로 되는 알파 리놀렌산이 실제 유전자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용량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보통 캡슐 정도 먹어가지고는 간의 기별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건 한 위장 정도의 유전자는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전신에 영향을 끼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냥 8,000mg, 8g 정도 이상을 알파 리놀렌산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교정 기간, 오소텀은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노복합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먹는 식물용에서 대부분은 한두 시간 만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분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이거고요. 이 혈액과 소장에서 매우 빨리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식물 영양소는 이 산성이 높은 곳에서 굉장히 안정하고 알칼리성에서 불활성화 된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노복합체는 여기 보시면 85 나이로 사이즈로 세포 내로 바로 흡수가 가능한데요.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린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글리코 영양소 사실은 나노복합체는 다 글리코 영양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나노복합체가 세포막에 가게 되면은 시아니딘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당은 글리코 영양소는 당 사슬의 원료로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당 영양소까지 얘기를 하면 되게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셀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글리코 영양소고 우리 시아플렉스라는 활성형 시아니딘에는 코이단, 그 다음에 알긴산, 코이단, 그 다음에 카라겐산, 히아룰론산 전반에 어떤 이런 글리코 영양소를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 이 코이단 구조식인데요. 이 코이단하고 시아니딘의 구조식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붙였습니다. 이게 이온 결합에서 붙이게 되면 파이파이 결합이라는 결합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강한 수준의 이온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안 붙였을 때가 이제 검은색이고요. 붙였을 때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가, 시아닌의 농도죠. 시아닌의 농도가 늘어나는데 붙였을 때는 80시간이 지났는데도 확연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안 붙이게 되면 거의 20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게 컴플렉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과정입니다. 말씀드리시고요. 그다음에 노육하는 이제 산화되지 않은 기능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EPA와 DHA는 필수지방산이 아니다. 오로지 필수지방산은 ALA에 의해서 간에서 합성되고 ALA만이 필수지방산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필수지방산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EPA, DHA는 ALA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동물성 오유를 먹지 않아도 이런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면 간이 이렇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간에서 필요한 만큼 오메가3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앞단을 모체 오메가3, 뒷단을 대사체 오메가3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오메가3 섭취 방법은 모체 오메가3를 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먹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오메가3를,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면 뭐가 좋으냐? 프로스타글란딘 E3를 형성하게 되고 혈압, 혈당,
면역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냉압착 방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냉압착 방식과 활성 차이가 한 40배 정도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약국에서 이게 판매하는 것 중에 저온 압착, 냉압착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이것은 열과 압력이 거의 가해지지 않은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짜내는 이 노유파 방식으로 짠 무산화 지방산에 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여기 지금 시중에 그 판매되는 냉압착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노유파 지방산인데 피크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산화된 물질이라는 뜻이고요. 반면 노유파 지방산은 거의 산화되지 산화된 물질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압착 지방산은 트랜스 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유파 지방산은 트랜스 지방산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나노 미클레오티드의 활성과 안정성인데요. 이 미클레오티드는 유전자의 구성 원료인데 저희가 주로 쓰는 게 클로레라를 주로 쓰는데요. 이 클로레라는 세포벽이 단단하고 아주 두꺼워서 인체 형성을 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로레라를 섭취할 때 장 점막의 흡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나노화된 미클레오티드는 클로레 세포를 간절하게 제거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면목서와 히스토리 같이 존재하고요. 흡수율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나노화된 걸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건 나노화되기 전에 클로레라고요. 이것은 나노화를 완전히 시킨 상태의 클로레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로플렉스라는 제품인데요. 클로플렉스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원료를 주원료로 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이 대중요법제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쓰는 건 의미가 있지만 왜 써서는 안 되느냐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대중요법제는 세포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수용체의 작용을 해서 억제되든지 아니면 유전자의 작용을 해서 인히비토로 작용한다든지 해서 그 수치를 내리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중상은 떨어지지만 유전자의 기능은 상당히 약해지죠. 그래서 스타틴을 실제 쓰게 되면 심장 기능, 간 기능, 췌장, 뇌, 항문 근육까지 다 이제 녹을 수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설포닐우레아, TZ, DPPI, SCT 이런 당뇨약들은 수치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이드 케어를 우리 의사들이 꼭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스타틴을 먹으면 오래 사느냐, 아스피린을 먹으면 오래 사느냐.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스타틴과 아스피린과 스타틴의 단독요법만으로는 절대 오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병용을 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세포 교정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 OCMP 메커니즘은요, 이 크게 두 가지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염증 세포는 그대로 두면 염증 세포를 만들고, 정상 세포는 정상 세포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 세포를 이게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절대 염증 세포가 정상 세포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염증 세포를 정상 세포로 만드는 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치료의 방법이다. 근데 이 방법이 대중요법제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OCMT가 탄생한 배경은 염증 세포를 정상 세포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유전자가 이렇게 바뀐다. 이 OCNT 이론의 그 배경에는 후성유전이 있습니다. 후성유전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이렇게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고요. 부모님에서 받는 게 5%라고 하면 이런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유전자 5%, 바꿀 수 있는 유전자가 9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얼굴 모양이라든지, 눈의 색깔,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들은 바꾸지만 이 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많은 질환들은 거의 대부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피제네틱스의 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마이크로 RNA라는 이 세 가지 이런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 유전자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또 개선할 수 있고, 메틸레이션을 막아주는 것이 암에 안 걸리는 거냐, 메틸레이션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암에 안 걸리는 거냐,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메틸레이션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틸레이션이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암을 잘 억제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가야 돼요. 메틸레이션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암을 억제되는 게 아니에요. 메틸레이션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일어나면 여기 앞단에 프로모터 하이퍼 메틸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메틸레이션 시키면 암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런 메틸레이션을 막 하기 위해서 메틸기가 있는 엽산을 막 먹는데요. 그죠? 메틸기 엽산을 막 먹으면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지만 암이 더 잘 걸릴 수도 있다.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넣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스스로 메틸레이션을 조절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그 수치가 뭐냐? 그게 바로 요즘 밝혀지고 있는데 항산화 수치가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보면 레독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산소와 수소, 활성산소가 어떤 일정한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 메틸레이션이 시작돼야 돼요. 수치가 낮아지면 메틸레이션이 또 멈춰야 돼요. 뭐 이런 조절을 하는 어떤 정기적 그런 기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라고 하는 이게 노화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모든 병의 스타트, 모든 병의 스탑을 다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의적으로 항산화제를 넣어주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답토젠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답토젠이 뭐냐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럼 에피제네틱 푸드는 원래 그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너무 많아요. 비만 유전자가 있고 고혈압 유전자가 있어요. 이분은 그냥 그대로 아버지하고 똑같이 식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지방간, 비만, 고혈압 그대로 나오죠. 이분한테 에피제네틱스를 하게 되면 질병의 경로가 바뀌죠.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샘맨드 약사님들이 해주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DNA 메틸레이션, 마이크로 RNA가 다이어트 팩터다. 먹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폴리페놀이다. 폴리페놀이라는 것은 페놀이 2개 이상 있는 것을 폴리페놀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폴리페놀이 뭐냐, 플라보노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코플라본, 실리마린 들어보셨잖아요.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 그래서 이런 폴리페놀들을
많이 평상시 먹게 되면 항산화 수치가 조절되고 스스로 조절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 합성된 비타민C 먹으면 여러분 몸에서 조절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천연의 물질들은 그런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에피제네티스가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유전자의 팩터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실제 이 후성 유전으로 피부 색깔도 바꾸고 심지어는 성별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쥐 색깔도 바뀌잖아요. 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엄마 쥐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새끼 쥐가 컬러가 다르게 변할 수 있고 비만을 하거나 암을 가진 쥐들이 훨씬 덜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먹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밝혀졌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요즘에 남자아이들이 그 약간 여성화된 여성성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디서 바뀌는 거냐? 수정할 때 그게 결정되는 거냐? 아니면 수정이 되고 나서 바로 결정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임신 도중, 임신 중간에 결정되는 건데 요즘 밝혀진 게 6주에서 7주 사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6주에서 7주 사이에 엄마가 무엇을 먹으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바뀌느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바뀌는데 모양은 남자아이예요. 근데 생각과 유전자가 약간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잘 몰라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근데 커밍아웃 하기 전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경 함몰증이 나타나는데 그 음경 함몰증이 지금 전체 남아의 한 12%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 나타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우유하고 우유하고 유제품. 우유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이죠. 뭐 빵, 과자, 우유, 뭐 요구르트.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어떤 냉동 음식, 전자레인지에다가 바로 넣어서 먹는 뭐 이런 것들이 유사 여성 호르몬들 또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게 하는 이런 게 되고 또 이제 이게 여아들한테는 이제 성조숙 상태를 또 유발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시아니딘, 오메가 필수 미네랄을 섭취해서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저산증인데요. 지금 약국에 오시는 많은 난치병, 뭐 사실은 고혈압 당뇨는 이 난치병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건 정말 생활습관병이고요. 생활습관병이고 그런 거에 이에 많은 난치병들, 특히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병들은 다 이 유산 저하로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저산증, 자가면역 질환의 첫 번째 원인은 저산증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일단 장의 pH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장에 유해균이 막 번식을 하고 그 유해균이 번식하면서 많은 독소를 그걸 내독소라고 하는 내독소를 많이 내뿜습니다. 그러면은 장벽들이 다 이제 클릭이 와요. 손상이 막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장 누수가 일어나는 이런 쪽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 찌꺼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게 이제 항원이 돼서 우리 몸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이제 좋아하는 조직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박히게 되면 이제 백혈구들이 가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은 음식 항원, 그다음에 세균 노폐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pH 조절이 안 돼서. pH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위에 산이 많아야 되는데 산이 적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 장의 pH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을 계속 잘 만들어줘야 돼. 위산이 그런데 왜 안 나오느냐? 다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니까.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식이섬유를 안 먹으니까 위가 삭힐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그 기능을 근본적으로 올려주려면 식이섬유를, 그 다음에 마이크로 뉴트리언트보다는 매크로 뉴트리언트, 그러니까 좀 비교적 큰 음식들을 우리가 식작용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부숴서 먹을 때 위에서 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이렇게 이미 병이 만들어지고 발생이 됐을 때 여드름, 습진, 아토피, 알레르기, 백반증, 소염, 다 이게 거의 대부분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산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 걸 먹어야 돼요. 식초라든지 좋은 식초들 먹거나 아니면 이제 유산, 유기산, 과일에서 나오는 유기산이라든지 좀 신 음식들을 많이 평상시에 먹게 되면 정말 자가면역 질환이 깨끗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이런 원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위산을 결핍하게 나오는 게 뭐냐, 원인이 다 PPI인 거 맞죠? 조금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아니면 위가 좀 불편하거나 가보면 대부분 다 PPI를 처방해 주잖아요. 그럼 PPI가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니까 결국에 그거 오래 먹다 보면 다 또 자가면역 질환 생겼잖아요. 그건 또 이제 거기 면역 억제제를 또 쓰잖아요. 면역제에서 또 혈압이 올라가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산소증, 이제 히폭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세포가 산소를 공급을 하는데 이 세포막이 산화되어 있으면 산소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히폭시아가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세포가 살기 위해서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 저산소 환경에서. 이게 바로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히폭시아는 염증 또는 부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름으로,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항상 좋은 세포막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네, 해독의 2단계 과정은 이렇게 1차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계를 통해서 1차 해독이 일어나고요. 그다음 2차 해독은 컨주게이션이나 포합에서 일어나면서 이 두 가지가 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우리 약사님들이 타우린, 또는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타치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포함해서 쓰는 용어들이고요. 시토크롬 P450은 옥시데이션, 하이드라이시스, 디하이드라이시스, 여기서 효소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주로 아미노산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요. 이게 미네랄이나 이쪽은 주로 효소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해서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약해. 이게 약해서 간암에 많이 걸려요. 외국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간암이 안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포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포합을 잘 하려면 이 포합을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넣어줘야 돼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 또 글루타치온이라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테인 이런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황, MSM 같은 황도 많이 공급을 해줘야 가족력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해독 파트에, 포합 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암은 좀 재밌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저도 사실 암은 1cm짜리가 크는 동안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발암물질, 최종 발암물질까지 되는 게 하루. 그 다음에 최종 발암물질이
DNA 바람 복합 물질 복합체를 만드는데 4일, 그 다음에 종양 개시세포를 만드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다 합쳐서 종양 개시세포를 만드는데 열흘이면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이제 발암 음식을 좀 먹잖아요. 먹으면은 일단 암을 스타트할 수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전암 세포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그 다음에 그 전암에서 암세포로 갈 때까지가 또 한 10년 정도고, 이렇게 걸리면서, 진짜 우리가 1cm짜리 암을 보려면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서는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폐암에 걸려서 내가 그 폐암 확인을 받을 때까지는 20년에서 25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 아파트에 라돈이라는 가스 들어보셨죠? 라돈 방사선. 이게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런 발암물질인 방사선이라든지 미세먼지에 의해서 내가 암을 확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0년에서 25년 걸리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네, 우리나라에 지금 폐암 환자들이 되게 많아진 이유가 왜 그럴까? 물론 이건 역학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88년도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 전에는 폐암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아파트에서 보통 20에서 25년 정도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제 폐가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참 여기까지 간 거죠. 암세포까지. 물론 안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성 폐암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담배도 피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폐암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위암도 마찬가지로 어떤 발암세포에 노출이 되면서 1, 2년 내에 암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한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암을 예방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네, 자가면역 유발 기전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산소증이 자가면역의 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졌죠. 그래서 이 저산소증만 해결하면 자가면역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저산소증과 저산증 같이 두 가지 해결해주면 아주 효과가 빠르겠죠. 그다음에 OCMT를 통해서 이 저산소증을 해결을 해주면 여기 이제 TNF 알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주로 보는 것은 TNF 알파라는 이런 염증 사이토카인을 보는데요. 이게 이제 엠브렐이라는 약이 처방이 되죠. 엠브렐 주사제인데, 엠브렐이 뭐냐면 이제 TNF 알파 이니비터죠. 이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이 수치만 떨어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 TNF 알파가 말 그대로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예요. 말 그대로 종양 괴사인자. 그래서 엠브렐을 계속 쓰게 되면 암에 걸리게 돼요. 면역 억제제를 계속 맞게 되면 종양 괴사인자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 면역 억제를 쓰다가 암에 걸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지,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BCG 접종을 BCG를 방광암에 쓰잖아요. 방광암에 쓰는데 결핵약이잖아요. 결핵 백신이잖아요. 방광암에 쓰면 방광암에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뭐냐면 결핵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경우는 선택해볼 만도 하지만 류머티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암에 걸리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 OCMT를 이런 기전을 통해서 TNF-알파 억제제를 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멤브레인 옥시데이션을 막아주고 저산소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이 ROS를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NF-카타빈을 정상화하고 바로 TNF-알파도 같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딱 찍어보면 TNF-알파, NF
MF2, 카파비, TNF-알파, 콕스2, CRP 모든 염증 유전자들이 다 좋아집니다. 따로따로 약을 먹지 않아도 이 방법만으로도 그렇게 거의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도 이제 TNF-알파, 인터루킨 6A 뭐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콕스2 같은 경우에는 뭐 95% 감소되기 때문에 실제 스테로이드와 엔사이드를 인가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세포를 지키는 시아플렉스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원래 세포막을 지키는 것은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가 이렇게 세포막을 지키고요. 이 세포막을 산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에서 지켜주는 게 비타민 E입니다. 이 역할을 시아플렉스가 해주고 있고요. 여기 시아플렉스 X, A, F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글루타치온의 역할도 시아플렉스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연, 셀레늄, 아연과 셀레늄, 이 망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항산화 미네랄인데 그 역할까지도 시아플렉스가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아플렉스를 먹게 되면 CIN 입자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광범위 이제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항산화 재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비타민 A, C가 협동작용을 하고 셀레늄, 아연, 망간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제 중금속을 키네이팅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항산화제하고 다르게 중금속을 키네이팅을 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제노바이오틱스, 아까처럼 여성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이 된 물질을 중화시키는 작용이고요. 항산화 요소를 활성화하고 산화 물질을 불활성화시키는 그다음에 항상 아답토제로 제공한다는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복용을 해도 이 세포의 항산화 레독스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발생 메커니즘은요,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 교감신경을 흥분하고 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를 증가시키고 혈관 수축되고 발액근을 많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몸은 저산소 상태와 저산증으로 빠지게 되면서 활성산소가 혈류가 약해지고 세포가 파괴되면서 후속일도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병의 원인은 뭐냐?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이제 뭐 염증 사이토카인 병의 원인을 키우지만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와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만 제거시켜주면 스스로 알아서 우리 몸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OCNT를 통해서 회복을 제대로 하면 그다음에 이제 산소와 유산을 정상화 시켜주면 스스로 알아서 유전자가 복구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이렇게 핵과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세 가지하고 항산화 시스템, 회복 시스템이 5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루게릭이라고 하는 병이 왜 오느냐? ALS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결과를 깜짝 놀랐는데 루게릭이 있는 분들은 이 수치가 정상인들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수치가 뭐냐면 항산화 수치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이 일반인의 한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운동신경세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게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좋은 항산화제를 먹는 거예요. 아주 좋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광범위 항산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게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시아플렉스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루게릭뿐만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이 세포막이 중요하고 또 힘이 없는 거잖아요.
미토콘드리아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아플렉스는 이렇게 세포의 바깥과 안에서 활성산소, 중금속, 방사능, 발암물질, 모든 독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의 신호전달기라고도 작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요. CIN이 이렇게 들어가면 암세포는 죽이고 정상세포는 살리고 면역세포는 움직이게 하고 이런 슈퍼진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 머리큐로 작용을 하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우리 머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시를 해서 뭔가 백혈구들을 지시해서 암세포는 죽이고 뭐 정상세포는 좀 이렇게 재생을 시키고 이래야 되지 않는데 그게 우리 머리하고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실제 백혈구들을 우리 머리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백혈구가 움직이는 게 무엇에서 움직이느냐? 무엇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인드 컨트롤은? 마인드 컨트롤로 백혈구가 움직여요. 제가 보기에는 레독스예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전이 세포 간에 산화환원 전이가 어느 일정한 파장대가 형성이 되면 그게 어떤 백혈구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어쨌든 수치라든지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혈구는 특히 의식 있는 상태에서는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한테는 백혈구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백혈구는 약간 우리 멍 때린다고 하죠.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백혈구들이 활성화되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분들이 완벽주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면역 상태가 좋지 못해요. 대부분 보면 백혈구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렇게 초유 유전자로 작용을 하는 것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을 깨끗이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혈액을 독소들을 아주 깨끗하게 클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작용을 하는 것들이 되게 초유 유전자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또 초유 유전자로 작용하는 게 이런 불포화 질환사인데요. 이 불포화 질환사는 이제 세포막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스타글란딘 E1, E2, E3를 들어가서 혈압감, 콜레스테롤, 면역을 조절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핵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뉴클레오티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시아플렉스와 유파플렉스가 너무 이렇게 잘나다 보니까 이게 클로플렉스가 좀 약간 뒤처지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로플렉스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포의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 만성화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세포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염증 질환을 이 세포 교정학적으로 정의하면 세포막이 산화된 상태. 만성염증은 미토콘드리아까지 산화된 상태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림프구가 산화된 상태입니다. 림프구가 이제 백혈구가 산화되다 보니까 자아를 피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와 남을 구분하기 못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라겐이 망가진 경우에도 자가면역 질환이 올 수 있고요. 암인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산소 포화도가 65%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가 다 산화됩니다. 이게 아주 세포로 보면 전혀 다른 세포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 백혈구가 면역세포가 이걸 이제 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유장수를 펼치죠. 유장수를 펼쳐서 마치 인식을 못하도록 그 면역 관용을 만드는 게 있어요. 요즘에 면역 항암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PDL1, PDL 이런 그 항암제들이 이제 그런 면역 관물을 해체시키는 항암제인데 사실 전체 암환자의 한 20-30%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면역 항암제의 또 부작용이 뭐냐면 저희들도 지금 항암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암이 갑자기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안 썼으면은 천천히 자랄 게 써가지고 막 폭풍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양세포는 완전히 다른 괴물세포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독소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얘네들이 저산소 환경에 살기 위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호기성 세포에서 혐기성 세포로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면 다시 바뀌겠죠. 그 이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산소 공급이에요. 활성산소의 수치는 낮추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암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질병을 예방하려면 시아프렉스 하나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고치려면 이제 세포막과 세포막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독과 항산화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아프렉스와 이파프렉스와 여기 TM이라는 미네랄 기제를 같이 써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성염증은 NCAD 콜레오타이드라는 이제 그런 크로플렉스를 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콜라겐을 같이 써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암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물질이 들어가게 되죠. 염증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오그라져 수축되어 있어요. 네? 만성 염증 있는 분들은 더 수축이 됩니다. 암이 있는 분들은 더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공급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류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왜 암 환자들이 저렇게 정리가 잘 되고 다시 재발이 될까? 간단합니다. 항암제하고 방사선 쓰면 혈관이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제가 많이 봤는데요. 실제 저희는 실험실에서도 보고 환자를 봤지만 항암제하고 방사선 쓰면 헤모스타시스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혈류 정지가 나타나요. 혈전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으로 신부전 같은 게 간부전이 나오고 항암 치료 받다가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게 꼭 받아야 될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런 교정용으로 같이 병용을 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항암제도 결국에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혈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유발하는 거의 모든 병들 90%가 우리가 알고 90%가 동맥경화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 동맥경화에는 이렇게 LDL이 주인공처럼 되겠지만 실제 LDL이 주인공이 아니고 OXLDL이 주인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레스테롤, 이 노란 게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산화가 되죠. 사실은 이 산화되기 전에는 백혈구가 우리 식고기 때문에 안 잡아먹는데 산화가 딱 되면 이제 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으면은 얘가 이렇게 배가 불러요. 이 노란색 쪽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콜레스테롤, 산화된 콜레스테롤, 이게 잡아먹어가지고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이렇게 이만큼을 채워 먹은 거예요.
먹으면 이제 이게 혈관 간이 막혀져요. 근데 얘들이 또 혈전을 막 모아요. 혈전을 모으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의 거품세포가 축적이 되면 이 혈관 안쪽에는 이렇게 혈관 바깥쪽에는 이렇게 프롬소라고 해서 혈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동맥이 한 80% 막히게 되죠. 이게 이제 동맥 중요한 게 관성동맥이 3개가 있는데 서로 이제 하나씩 막히기 시작하면 이제 협심증이 오고 이제 사실은 저렇게 막혀가지고 안 좋습니다. 사망률이 적고 어떤 경우에 사망률이 많냐면 50% 막혔을 때 사망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50% 정도 막힐 때는 우회도로가 안 만들어지는데 이 90% 막히면 이미 우회도로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이 되게 신비로운데 그 정도 막히는 동안 내가 살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놔요. 근데 저렇게 한 반 정도 막혀있는 상태는 우회도로가 아직 안 만들어집니다. 이때 갑자기 빵 하고 이제 죽상 동맥경화라고 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품 플라크가 약한 이 플라크들이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거품세포들이 바깥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백혈구를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맥경화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50% 막혔을 때가 제일 무섭다. 오히려 90% 막혔을 때는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거품세포는 우리 레독스 상태만 잘 일어나면, 즉 혈액이 깨끗하고 백혈구가 잘 움직일 수 있는 환경만 맞춰지면, 그런 전이처럼 맞춰지면 얘네들이 림프절로 이동을 잘해요. 그래서 혈관이 배가 불러올 일이 전혀 없는데, 여기 이제 그런 혈액이 오염되면은 그런 전이차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이동시키기 필요한 시아플렉스, 이파플렉스, 티엠플렉스 이 세 가지를 쓰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들이 들어가고, 그 들어가면서 거품세포들이 움직여서 림프절까지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장렬하게 산화해요. 그래서 그 산화될 때 나타나는 물질들이 바로 이제 림프절에 이제 쓰레기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동맥경화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 정상세포, 혈관 손상, 동맥경화, 이것은 시아플렉스에 의해서 완벽하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개선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렇게 거품세포를 림프절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요. 특이한 많은 것은 이렇게 시아플렉스를 한 달만 쓰더라도 여러 우리 환자분들, 특히 심근경색 쪽의 환자들한테는 아주 특이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혈관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300% 정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어떤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이 이제 많이 붓고 또 심장 근육이 붓거나 MI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아플렉스를 아주 필수적으로 복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혈관 줄기세포가 300%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심장 마비의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스타틴과 아스피린, H2인히비터를 먹고 있는 분들에게 시아플렉스를 같이 병용을 시킨 결과 동맥경화 지표 12가지가 다 개선됐다. 임상 이상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했는데, 이 발표를 저희들이 아주 큰 동맥경화 학회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여기 나오는데요. 시아플렉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타미플루의 약 5,000배다. 굉장히 놀라운 효과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호흡기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를 비롯한 호흡기 바이러스 전반적인 지금 이제 항체 치료, 식물성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전은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이제 보시면 메갈비미다제 LA라는 게 있고 헤마글루틴 HA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든 인플루엔자든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붙을 때 이제 이 헤마글루틴이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붙으면 이제 DNA를 못 넣으니까 일단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아플렉스를 넣으면 못 붙어요. 시아플렉스가 이 HA에 결합을 해서 아예 바이러스 자체가 점막에 못 붙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죽이는 거고요. 타미플루는 HA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작용을 해요. 여기 NA에 작용을 해요. NA는 이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증식을 시킨 다음에 바깥으로 이제 방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출을 할 때 우리 세포들을 끊는 줄기를 끊어서 많이 방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NA예요. 그러니까 NA 차단할 거냐, HA 차단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저희는 HA에 차단함으로써 약 타미플루의 5,000배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출시한 코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재미난 건데요. 코에다 뿌리면 미리 뿌려놓으면 예방이 되는 백신이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코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코에서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에서 최소 이틀에 3일 정도 잠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뿌리고 가는 것도 좋고 나중에 뿌려도 하루나 이틀 후에만 뿌리게 되면 다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톨릭 대학교하고 지금 동물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시아니딘이 이게 우리 교정, 세포 교정, 특히 OCLT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아주 이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저희가 연구비가 한 250억 정도 이 단일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지금도 이 아이템으로 신약, 그러니까 의약품만 6개의 의약품이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이. 그다음에 이제 개별인정이라고 해서 기능성 식품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4개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잠깐 공부를 하면 여기 항도연변이 효과, 항암 효과, 면역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방사선 독성 감소 효과가 20배, 활성산소 억제 효과가 20배, 노화 억제 효과가 300%, 그다음에 이제 수명 유전자인 텔로미어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300% 정도 나타납니다. 한 달 복용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되게 좋은. 그다음에 항동맥경화 효과, 감기에 대해서 레가론보다 한 7배 정도 좋게 나타납니다. 저희들 실험으로서. 그래서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세포 보호 효과가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효과가 레가론의 7배 정도 된다. 공식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위보호 효과, 항당뇨, 항균 효과, 방사선, 불이, 위수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노인성 치료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그 8-OHDG 이거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먹는 것도 되는데요. 여러분 자외선을 이렇게 쬐잖아요. 쬐면은 소변에서 저희들이 동물 실험을 이렇게 하는데 자외선을 동물한테 쬐고 동물의 소변을 받으면 동물에서 피부 세포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유전자 파괴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쭉 수치가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외선을 받으면 어쨌든 소변에서 그런 유전자 파괴된 물질이 많이 나타나요. 그 물질 이름이 바로
OHDG라는 디옥시 구아닌이라는 이런 그 아미노 염기인데요. 이게 이제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 차이가 한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시아프레스 하이드로 크림, 이 크림을 꼭 발라주라는 이유가 이걸 발랐을 때 안 발랐을 때 자외선에 노출돼서 차이가 1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활동, 근육 회복되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 셀룰라이트, 비만에 저희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삼성의료원, 병의대 한대, 카톨릭대,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쭉 고려대학교 나와 있는데, 네, 시아프레스 밤이라는 건데 이제 우리 시아프레스와 노유파를 이렇게 섞어서 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아프레스 밤은 뭐 이건 이제 저희들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피부암 치료제로 지금 바르는 외용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그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쪽에 상당한 염증과 아니면 세포 변이를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리고 이제 아토피성 피부용 액션 포진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알레르기 시제에 바른 거, 이제 실제 케이스 리포트 나오고, 이 루푸스인데 한 3개월 OCNT 받고 이제 완치가 되는 케이스. 주부 수질이 3, 4개월 후에 완치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허벅지나 혹이 한 열흘 만에 먹고 바르고 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압 EB 세포인데 한 3주 정도 OCT 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든 케이스. 이분은 이제 멜라노시스에서 피부 시술 받다가 얼굴이 저렇게 새카맣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OCT를 한 8개월 정도 하셨죠. 8개월 정도 해서 피부 색깔을 완전 그게 비춰진 케이스인데, 티는 사마귀, 동괴, 아토피, 여기서 이제 하지정맥류가 좋아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의 앞사성 구내염이고요. 이건 이제 모낭염. 이것은 이제 뭐 감기성 척추염이 있었던 분이 이렇게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OCT 하고 나서 좋아진 케이스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사실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약사고, 저도 이제 임상 양리학을 전공한 이제 의학과에서 전공을 해서 또 이제 수료까지 하고, 또 이제 신약개발연구소에서 실제 또 이 과제 책임자 일을 하고 있는 과학자 입장에서, 약사이자 과학자 입장에서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 고민은 사실은 제가 약국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6년도, 97년도부터 계속된 고민이었어요. 과연 약으로 우리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굉장히 약이 굉장히 발전하고 의학 수준이 정말 높아졌는데 과연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가. 저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아주 첨단의 어떤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그 모든 이런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손을 거의 다 놨습니다. 왜 놨을까요?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다 어느 쪽으로 지금 이 개발 코드를 갖고 가고 있냐면 면역 항암제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현대 의학이 저는 이제 어떤 한계를 드러냈다. 한계는 이제 아주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영역, 아까 말씀드린
세포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건강을 찾게 만드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 만성질환을 케어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우리 약사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OCNT 기초이론 강연 해주신 저희 장봉근 약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